파쿠르는 단순히 스포츠나 어떤 분야로 카테고라이징 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프리다이빙적인 시선으로 바다와 세계를 본다면, 저는 파쿠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게임 중독과 우울함 속에서 방황하던 한 소년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위를 뛰고 벤치 위에서 사유하고 불안을 껴안고 움직이며 이제는 철학과 파쿠르 그리고 환경과 삶을 아우르는 이 움직임의 예술가가 된 사람, 국제 파쿠르 마스터 코치 김지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쿠르 코치 김지호입니다. 네, 아, 워낙 소개를 반갑습니다. 잘해주셔서, 네, 제가 제대로 소개했나요? 네, 저보다 더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파쿠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코치님께서 파쿠르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쿠르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친한 친구가 영화 야마카시를 처음 보여줬고, 그 뒤로 그 친구 손잡고 학교 구령대 난간을 잡은 게 저희 첫 파쿠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는데, 난간 건너편에 매달린 다음에 아래로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기술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매달리는 것 자체가 워낙 무서운 행위더라고요. 특히 떨어질까 봐 그 높이에 대한 두려움과 난간에 발이 걸릴까 봐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 요소들이 있었는데 한 3, 40분 넘게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냈을 때 처음으로 제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파쿠르를 계속 연습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단순히 멋져 보여서 이 동작을 시작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본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파쿠르에 빠져들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코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때는 어떤 본질이나 파쿠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 사회적으로나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제가 남들의 관심을 항상 받고 싶어 했었는데 파쿠르라는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 자체가 워낙 특이하고 눈에 띄는 활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눈을 돌려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파쿠르를 하면 할수록 그런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즐거움이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깊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파쿠르 활동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여러 도시 환경과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되는 어떤 그 본질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마다 파쿠르를 한 이유가 다 달랐지만 지금은 결국 제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걸 다시 낯설게 하는 하나의 움직임의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파쿠르가 단순한 운동이나 퍼포먼스를 넘어서 이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이나 이 놀이의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코치님께서는 파쿠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파쿠르를 정의하기란 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커뮤니티나 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는 방향은 어원에서 좀 많이 찾고 있어요. 파쿠르가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어원에서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파쿠르는 결국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의 학교, 놀이터, 집, 이런 익숙한 사물들을 익숙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놀이하는 아이처럼
움직임 놀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시야를 보고 또 그걸 움직임으로 나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나 어떤 안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과 내 정신, 신체를 가지고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쿠르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움직임이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음,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여러 이론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항상 재해석해서 감각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그대로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재해석된 것을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변화로서의 세계를 함께 몸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 이 시점조차 사실은 0.05초 전에 이미 흘러가 버린 거고 같은 강물을 우리가 손으로 경험할 수가 없듯이 우리 스스로 그 변화로서의 그 세계 자체에 우리 몸을 직접 던져 넣음으로써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고정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런 어떤 멈춰 있음에서 벗어나서 변화 그 자체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불안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변화하는 신체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재해석의 여지와 시선의 높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명상을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철학적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중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 파쿠르를 그런 시선과 함께 꾸준히 해 오시면서 몸에 어떤 감각이나 기능이 가장 달라지셨다고 느끼셨나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전에는 제 몸을 덩어리로 생각하거나 인지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팔뚝 하면은 그 팔 덩어리 전체로 그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뭐 가볍게 예를 들어서 팔뚝만 해도 안에 여러 해부학적인 여러 지점들이 있을 거고 또 손가락, 발가락 어떤 미시적인 어떤 그 세계들이 다 있는데 움직임을 연습하기 전까지는 제 몸을 그냥 덩어리로만 인지하고 있었고 제 몸으로 또 어떤 열린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은 몸일 뿐, 특히나 정신에 따라가는 항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항상 어떤 목적이나 목표, 제가 꿈꾸는 어떤 미래 지점에 있었던 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파쿠르 활동 자체는 그 모든 제 고정관념과 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예전에는 몸이 그냥 하나의 따라가는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고 계시죠? 더 이상 몸과 마음을 따로 구분하는 바이너리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혹은 그런 습관, 태도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파크로 활동을 통해서 반성하거나 회의하거나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걸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히려 몸의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돼서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어떤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몸이야말로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자 경계면이자 어, 가장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생각이든 시작할 수 있는 그 존재 근거가 아닌가. 예. 그래서 몸의 위치와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고, 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몸은 흔히 헬스나 보디빌딩에서 보면은 식스팩이나 S라인을 위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대상화된 존재로 보거나 혹은 또 반대로 몸이나 감각,
어떤 단편적인 몸의 욕망들만 우선시해서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쿠르라는 거는 소마틱스를 예를 들면은 몸 자체 내면의 인지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소마틱스의 한계는 사물이나 환경,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파쿠르가 죄송한데요. 네, 소마틱스를 잘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몸이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펠든크라이스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훈련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성우나 뮤지컬 배우나 여러 무대 위에 서서 활동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360도의 거울을 배치하고 자기의 자세를, 앉아있는 자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점에서 내 몸이 생각보다 많이 불균형하고 또 성대 주변의 근육 부위가 굉장히 많이 긴장돼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미시적인 감각과 인지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이나 움직임을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마틱스가 막 누워서 이제 인스트럭터가 어떤 미세한 것들 큐잉을 주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쉽게 인지하기 처음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미시적인 움직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혹은 이게 무슨 활동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지만 어, 윗바사나 명상을 예를 들면은 부분적으로 신체를 많이 훑잖아요. 소마틱스도 그 지점에서 내 몸의 미시적인 한 부분, 인대나 근육, 힘줄, 그리고 나의 몸의 방향성과 각도, 공간에 있어서의 내 형태의 변화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용 하시는 분들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이 네, 소마틱스를 많이 훈련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역시 몸과 마음을 그 몸 내면에 내적으로만 인지하게 됐을 때에서 장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이나 형태라는 게 어떤 사물과 낯선 환경과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창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를 사실 소마틱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쿠르가 많이 채워준다고 할 수 있고, 몸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저에게 스스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뭐냐. 그리고 파쿠르가 결국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봤을 때,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의 하나의 문화, 예술, 혹은 스포츠, 뭐라 정의하든 그 환경 중심의 움직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환경 중심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좀 정해져 있잖아요. 통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갑갑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자연 속을 가지 않는 이상. 그럼 이 속에서 파쿠르가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그 아이들을 보면은 파쿠르라는 걸 몰라도 즉시 뭔가 환경을 보고 어떤 낯선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놀이들이 계속 사라졌다 없어지길 반복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사물이나 세상을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열려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벤치나 의자, 이런 기능들을 보면은 원래 앉아 있거나 정해진 용도대로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한데 아이들은 그렇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죠. 앉는 용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기도 하고 혹은 숨바꼭질도 하고 여러 가지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건데
결국은 파쿠르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스스로 파쿠르 비전이라고 부르는 세상을 놀이터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사실 사람들이 바로 시선이 개안이 돼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파쿠르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몸으로 직접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움직임의 길을 터득하다 보면 열리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어릴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것 같은데, 커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달이 되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더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다시 어릴 때로 조금 돌아가면서 세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싶다. 그것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항상 언제나 열려 있고요. 요즘 뭐 실존주의라든지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든지 뭐 철학의 어떤 교양 서적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대 철학의 대부분의 그 기저에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기투된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대전제를 깔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의 현대 이전의 과거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대장장이로 평생을 살아야 했고 뭐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으로의 역할과 기능으로 평생 살아야 됐고 각자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의미가 다 정해진 세계였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근데 네. 지금은 적어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거나 찾아가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이고요.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자유롭게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확실한 정답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 그 자체인데 파쿠르를 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어떤 고정된 본질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상대적으로 관계 맺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는 거고, 그 관계조차 시시각각 계속 해체되고 변화하는 거라서, 자유로움과 동시에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물조차 내가 원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뭐 의자, 벤치, 도시의 여러 사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것 또한 다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동시에, 어, 난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나라는 정체성조차 이제 흔들리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음. 그게 그 양가적인, 모순적인 그 느낌이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상태가 파쿠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피하려 하지만 코치님은 오히려 그 안에서 질문하고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불안을 감수해야만 내 길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이 장애물이 곧 길이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불안이랑 두려움을 크게 나누는 편인데요. 또 위험이랑 안전을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먼저 불안은 그 불안의 대상이 불확실해서 불안합니다. 잘 모를 때. 그죠? 네. 불안할 때 우리의 기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안한 상태에 던져져 있고, 만약에 차라리 내가 불안한 이유를, 혹은 목적을, 혹은 대상이 명확했다면, 차라리 이만큼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기분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반대로 두려움은 항상 구체적인 대상과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쿠르 할 때는 두려운 상황이 되게 특정한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유와 대상, 목적이 분명한 두려움은 분명하지 않은 그 불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파쿠르 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경험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죽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그 불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코치님은 이제는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따로 느끼진 않으시나요? 불안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고 불안을 만약에 초월했다는 것은 아마 시다르타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 저는 속세에 있기 때문에 네네. 불안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혹은 내 꿈을 가지거나 목표를 가지는 그 이유들도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면역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죠. 예, 파쿠르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을 조금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속된 말로 멘붕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오거나 할 때마다 다시 사실은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여기에 던져져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와요. 극도로 불안해지죠, 그때는. 근데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황무지에 있고 거대한 사막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친 파도 위의 바다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항해를 하겠다. 마치 노인과 바다에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네.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몸을 움직이면서 이 코치님이 불안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전과 비교해서 요즘은 그 감정이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시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불안을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과 같은 거라서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놓여져 있고 그걸 100% 인간이 무슨 과학의 힘을 빌리든 자기 개발의 힘을 빌리든 전사적으로 24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만의 신적인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든 자유의지를 믿든 그 불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아젠다라 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스스로도 모르는 영역이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내 의지 100%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자기 확신으로부터 이제 다시금 질문을 시작하고 오히려 열려있는 사고방식으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불안을 계속 막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병리학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고, 가끔 고대 그리스인들을 보면, 어, 내가 갑자기 용기가 날 때, 아레스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혹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프로디테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 혹은 디오니소스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 이 신적인 어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말 그대로 마법이 있던 시대인데 근대화 이후 마법이 완전 사라진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인간의 영역 밖의 미지의 영역들을 다 몰아내 버렸는데 저는 그 불안이 다시금 인간이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불안을 표현하자면 능동과 수동의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안을 마주하는 것은 명사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사로 계속해서 마주하는 일이고,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이 한계 지어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려 하거나,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순적으로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충족감은 그 내가 두 발로 견고하게 딛고 있을 대지가 견고하게 있을 때 느껴집니다. 그리고 파쿠르라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내가 인지하고 있던 한계, 혹은 신체적인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요. 아, 내 영역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고, 할 수 없는 건 여기까지구나를 분명하게 규정 지어줍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탄탄한 집이 되어주는 동시에 제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과 한계가 없으면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다시 불안의 세계로 던져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음. 할지, 모든 게 다 열려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유는 있는데 극도의 불안에 있는.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파쿠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순간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불안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 불안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과거에 그런 불안이라는 걸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불안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한 번도 육체적으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심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 제가 40이 넘고 갑자기 이 공황 증세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이유가 없는 불안이 오면서 굉장히 조바조바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왔구나. 이게 뭐 불안함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하면서 그 증상이 점점 나아졌던 것 같고 그 불안한 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불안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마주하는 거기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겸손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게 어떤 적과 싸워서 마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친구, 사랑하는 존재로 여길 때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안이 단순히 어떤 그 네거티브한 기분이나 증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발견한 불안의 가장 건강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을 전사적으로 기획하고 스스로의 모든 삶을 도구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음. 내 삶이 사실은 모든 가능성으로 빛나고 열려 있는 상태인데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고 계속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거나 봉사하게 됐을 때 점점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원래 실존적으로 던져진 존재고
열려있는 존재였어. 너의 몸과 마음을 도구처럼 수단화하지 마. 라고 그 불안의 징후가 계속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찔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파크로에는 육체적인 위험이 많이 따르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 강남 옥상을 뛰어넘는 걸 봤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순간은 한 사람이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저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넘어야 할 도전과 멈춰야 할 경계를 구분하고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20대 초반 때만 해도 제가 넘어야 할 혹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도전을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100% 자유의지로. 근데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장애물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상적으로 장애물이 그냥 정처 없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 벽이 저를 불러요. 넘어볼래?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저는 도전을 하고 있었고 그 경계를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영역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질수록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가 더 깊이 있게 들려오고 또 저의 한계 지점과 또 한계 너머의 어떤 성장 지점이나 가능성들이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관찰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파쿠르의 대부분 부상이나 위험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은 초기에 파쿠르 3에서 5년 차에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사고가 다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이고, 마치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듯이 하나의 저의 존재 근거이자 하나의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거리에 밖에 나가면 여러 장애물이나 환경들이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 이상한 현상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하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애물에 다가갈 때, 어, 그 환경과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가 된 몰입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워낙 바쁜 일에 치여 있거나 혹은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만 바라볼 때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스스로 도구화되어 있을 때 장애물과 환경이 부르는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놀이터나 혹은 학교 담벼락 혹은 집안의 소파나 침대 이런 데들을 보고 뒹굴거리고 뛰어넘고 매달리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부르는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저는 키즈 파크로 수업에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들. 그게 나이가 들어도 어, 놀이적 요소와 어, 어른이? 어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린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른. 피터팬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왜 파쿠르 할 때 초반에는 좀 부상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때 그때의 부상은 어떤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무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을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내 몸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파쿠르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무지가 전반적으로 부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은 시장에 어머니 손잡고 봤을 때 식칼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예뻐 보여서 손으로 움켜쥔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피가 철철 흘렀죠.
그 뒤로 시카를 손잡이를 잡는 게 안전하다라는 걸 배운 건데, 몸으로.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굳이 몸으로 경험 안 해도 위험한 줄 알겠지만 저는 그것을 몸으로 일일이 다 경험했던 것 같고, 파크루도 워낙 낯선 움직임이고 환경을 기존의 기능과 역할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재해석하다 보니까 초기에 많이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과 인식이 통합이 되고 결국 안전한 연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 환상인데, 좀 더 뾰족하게 말하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위험이냐,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영역이냐. 영어로는 리스크냐 데인저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파쿠르라는 건 결국 데인저 테이킹이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감수해 나감으로써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우연한 사고 같은 데인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파쿠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탁월한 연습이 파쿠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훈련할 때 그러면 두려움이 지금도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저 멀리 있는 곳을 가야 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움이 올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코치님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처음에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스스로 뭔가 뭐랄까요? 너무 인위적인 증명해야 어떤 된다? 도전, 증명이나 뭔가 음. 목표를 스스로 세우거나 음.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면 어, 일단 즐거움도 덜하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확인을 하는 아이덴티파이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패밀리어라이제이션, 친밀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 신체 능력상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측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들을 많이 빌리는데, 쉽게 말해서 제 발로 거리를 측정하거나 줄자를 가져와서 거리를 측정해보고 맨 땅에서 직접 뛰어보거나 여기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리적인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까지 가능한 영역으로 확인이 됐으면 사실 이제 멘탈적인 두려움 관리의 측면인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요. 결심의 단계죠. 근데 이 결심의 단계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사실 떨어지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 지점에 흔들림 없는 도약과 점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심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있거든요. 공중에 몸이 떴을 때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깃들어서 자세를 풀어버린다든지 혹은 덜 뛴다든지, 애초에 100% 나의 능력으로 했으면 안전하게 도달할 거리가 중간에 의심이 깃들면 그렇게 실패와 사고로 벌어지기 쉽죠. 그래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할 때가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 이후에는 그냥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반영해서 once is never라고 해서 한 번 한 건 운일 수도 있었잖아요. 연속 세 번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제 실력이라 생각하고, 예, 하나의 습관의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어떤 거리나 높이 혹은 장애물들이 눈에 띄거든요. 현상적으로. 그럼 거기에 가서 직접 착지점과 도약점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발 앞꿈치로 디뎌보기도 하고, 이런 신체 접촉과 환경이 직접 만날 때 중요한 게, 이게 접지력이 좋은지 아닌지, 견고한지 아닌지, 이런 안전 요소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제 몸으로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에 좀 더 가까워져요. 구체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랄까요? 네, 현실에 기반한 것이 구체화되면서 친밀화 작업을 할 때 더 현실적인 연습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내가 맨바닥에서 연습했던 점프와 실제 그 건물 옥상이나 혹은 정말 위험한 도전들도 사실은 바닥에서 했던 몸의 실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실험? 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강남 그 옥상을 혹시 몇 번 뛰어넘으셨나요? 지금 3번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한 번밖에 어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럼 착지점이 제가 뛰고 예. 나서 금이 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몇 번 더 했다가는 아마 바닥이 금이 가서 그러게요. 깨질 것 같고. 빌딩이 무너지겠는데요? 네, 어. 그렇게 사실 고수의 레벨을 가야지 내가 정말 그걸 측정도 가능하고 왜냐면 경험이 이제 몸에서 배어 나오면서 그쵸? 그렇게 도전과 불안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코치님이 느끼시기에 '파크루가 아닌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러한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파크루는 워낙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사실 파쿠르가 제 길이라는 확신은 한 번에 얻어졌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축적된 연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영화 야마카시를 처음 봤을 시점부터 군대에 있을 때 여러 진로 탐색과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까지 계속해서 파쿠르를 연습하면서 이것 없이는 내가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파쿠르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 일상에서 파쿠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쿠르는 단순히 스포츠나 어떤 분야로 카테고라이징 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프리다이빙적인 시선으로 바다와 세계를 본다면, 저는 파쿠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코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쿠르를 단순한 뭐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삶을 탐구하는 수단으로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분이 운동을 하는 분인지 철학가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건명원에서의 인문학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금은 체육 철학 석사 과정까지 이 철학의 여정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파쿠르와 철학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시작은 항상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파쿠르를 하다 보면은 도둑놈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받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지금 무슨 운동을 하냐? 이게 이름이 뭐냐?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그 질문들이, 저는 너무 당연하게 즐거워서 하는 이 행위가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사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길거리에서 오갔던 지나가던 행인들의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삼파수를 겪은 거죠. 왜냐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파쿠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파쿠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또 내 스스로 생각하는 파쿠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추상적으로 너무 대답을 하자니 다른 움직임 분야와 겹쳐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끊임없는 그 질문과 사유의 반복이 저를 자연스럽게 파쿠르와 철학의 만남으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명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체육 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모든 그 철학이 그렇듯이 아픔과 고통에서 출발하잖아요. 저도 파쿠르로 흔히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저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 한국 최초의 파쿠르 체육관을 오픈했었고, 그 이전까지 2, 3년 넘게 그 오피스텔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함께 훈련해왔던 파쿠르 코치들도 있었고, 근데 2, 3년 동안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벌어질 결과는 많은 코치들이 저를 떠나는 결과를 맞이했고, 저 혼자 그 체육관에 남아서 사람들을 지도해야 하는 현실이 더 이상 저를 의미 있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파쿠르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성공 신화를 향해 달려가면서 스포츠화되고 상업화되면서 마냥 긍정적인 면만을 마주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쿠르의 어떤 가지고 있던 본연의 의미와 가치들이 상업화되면서 퇴색되고 또 길거리에서 자생적으로 커왔던 파쿠르 커뮤니티가 돈을 내고 배워야 할 서비스 상품이 되면서 해체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그 당시에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자연스럽게 인문학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명원에 입학해서 어, 그동안 공교육이나 대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낯선 존재거든요. 흔히 어, 어른들이 철 좀 들어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철든 존재로 사실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길거리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낭만적으로 막 밖에 뛰어다니고, 흔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차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정해진 대로, 이렇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올바른 어떤 정답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길을 오래전부터 탈선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나 흔히 지식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약간 이단화로 낯선 존재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명원은 처음으로 어, 저를 받아준 곳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진석 교수님이나 배철영 교수님, 그 두 분은 각각 이제 저한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알려주신 은사님들이고, 제가 하는 이 파크로라는 활동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다라는 걸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비슷한 여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때 보디빌딩을 하면서 막 아시아 최고의 피트니스 모델을 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것을 전파하겠다라는 엄청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현실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낭만은 아니었던 걸 저 또한 이제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이지만 또 비슷한 그런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그 인문학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저 또한. 그러면서 이제 최진석 교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배철원 교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권명원을 사실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서 컨택은 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치님의 이야기에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몸을 쓰는 분들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자신만의 그런 철학을 결국은 만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또 파라라는 수업을 제가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철학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 기획된 수업인지 또 이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파라를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는 건명원에서 만난 동기가 있는데, 하경덕이라는 친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고, 지금은 그 역사소설 작가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주로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전공했고, 이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는 자기 서사 구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쇼츠나 여러 릴스 형식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데이터 단위로 우리의 이야기들이 쪼개지게 되면서 그 이야기 없이는 사람은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어린 왕자처럼 어떤 이야기들, 혹은 그게 신화든 설화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탄탄한 어떤 대지처럼 존재할 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불안을 또 감수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 단위로 10초, 5초 도파민 중심으로 짧게 짧게 계속 이야기를 해체시켜서 결국은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현상학과 그리고 파쿠르의 움직임을 합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수업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 파라라는 이름에도 분명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을 고르게 된 계기나 이 담고 있는 뜻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파라가 고전 그리스어로 동행이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어들이 여러 의미가 양가적으로 있잖아요. 네. 어, 파쿠르 할 때 PAR도 사실 그 어원이 파라에 있는데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각자 또 열려있는 가능성을 향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저도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 몸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느껴왔는데, 돌이켜보면 제게 가장 깊이 남는 건 이 결과보다는 결국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몸을 훈련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작은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배웠는데, 코치님께서도 이 20년간의 파쿠르 수련에서 배운 경험을 또 글로 풀어내셨잖아요. 몸을 통해 사유한다는 것, 이 코치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일상을 돌아보면 과거에 비해서 머리가 점점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머리가 커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의심하는 능력은 계속 향상되는 것 같아요. 회의적인 의심의 능력은 향상되는데 반대로 제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몸을 통해서밖에 실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한 어떤 삶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향 중에 중요한 게 의심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가 공존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게 결국 그 경계면에 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문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였어요. 이 파쿠르는 처음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서문에도 쓰여 있긴 한데, 파쿠르를 졸업하자라는 의미로 어, 펜을 들게 됐습니다. 기존에 파쿠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정의가 더 이상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움직임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마음으로 파쿠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20대 때 경험해 왔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졸업이 서문에도 쓰여 있는데 파쿠르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어, 더 폭넓은 움직임 자체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 네네.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졸업하신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코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하시면서 또 매주 서울예대 학생들과도 수업을 하시잖아요. 이 세대와 이 대상이 참 다른데 움직임을 통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셨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 나이도 사실은 표준화된 하나의 모더니즘한 그 구분이잖아요. 네네. 뭐 에이지즘이라고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접근하게 되면 어, 놀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음. 나이 여부 상관없이 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여러 사물과 환경과 관계 맺기를 어떤 목적도 없이 행위 자체의 즐거움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게 놀이거든요. 예, 놀이는 또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규칙을 스스로 쌓고 또 해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한 하이징하의 호모 루덴스라는 저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문화나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 사실 놀이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사실 가능한 움직임의 세계가 놀이적 파쿠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고, 계속해서 여러 대상들과 몸들을 마주하면서 그 놀이로서의 파쿠르를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 스스로는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놀이를 그만두게 돼요. 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의적인 어떤 사고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가능한 한 저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토록 놀이하는 아이처럼 일상의 놀이적 요소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게 저의 하나의 작은 뜻입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저희 같은 어른이 이렇게 놀이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무상한 행위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무상한 행위란 쓸모없음, 돈이 되지 않음, 실용적이지 않음. 근데 사실 놀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규칙성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분명한 어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6가지 육하 원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규칙들이 필요하고요. 그 규칙들로 인해서 하나의 허구적 실제를 창조하는 거예요. 결국 스포츠라는 것도 대부분 다 놀이에서 시작되는데, 축구 경기나 농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열광하고 그 세계에 몰입돼서 공감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허구적인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의 서사이자 이야기의 세계죠. 마치 잠시 우리가 꿈속의 세계에 일상을 잊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되려면 규칙이 아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태스크 오리엔티드, 과업 중심적으로 사물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 음, 집안에 있는 어떤 일상의 소재들을 한번 가지고 내 몸과 연결해서 구체적인 어떤 과업들을 제시하고 규칙들을 설계하면 재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이 있죠. 젓가락이
두 짝이니까 그 두 짝을 가지고 저글링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만약에 이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 파트너가 있다면, 혹은 아이가 있다면, 젓가락을 서로 하나하나씩 가지고 서로 떨어뜨렸을 때 누가 더 빨리 잡아챌 수 있을까? 네, 이런 구체적인 사물 기반으로 이 규칙들을 더해지면 하다가도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또 다른 규칙이 부여되고, 혹은 네, 쓸모 없어지는 규칙들은 사라지고 점점 단순화되는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재밌는 놀이 현상이 구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놀이하는 아이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뒤집어서 움직임 놀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시선. 그게 시작이자 전부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도를 해 봐야겠어요. 그 어린이적인 놀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린이 수업에서는 어떤 태도와 이제 접근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어떠한 경험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특히 계몽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티칭하셔서는 안 되고 코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티칭과 코칭을 잘 구분하는 데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티칭은 지도자 중심의 수업 운영이고요. 코칭은 참여자 중심의 수업 운영입니다. 티칭은 지도자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하고, 코칭은 참여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행자입니다. 또한 티칭은 1대 다수의 집단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코칭은 적어도 8명 미만의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티칭에는 피드백이 없고 평가와 시험만 있죠. 결과적인 판단만을 요구하고, 코칭은 과정 중심의 실시간으로 수업 현장에서 피드백 루프가 구성됩니다. 시범, 설명, 연습, 피드백. 이 과정이 참여자와 같이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계속 구현이 되죠. 그래서 티칭의 형식은 사실상 유튜브나 AI 이런 여러 과학 기술들이 이미 대체했고, 티칭하는 그 강사로서의 역량은 사실상 점점 이제 줄어드는 현실이고요. 오히려 자기 대화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코칭 능력이 요구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티칭하는 지도자냐, 코칭하는 지도자냐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즐겁고, 즐겁지 않고,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그때그때 바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100세 시대를 또 앞두고 시니어 트레이닝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몸이 굳고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는 시니어 분들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동작이나 훈련이 특히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더 시니어가 될수록 더 밖으로 나가서 환경과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일수록 어떤 구체적인 관절 각도와 구체적인 동작을 구현하려는 것보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몸의 적응과 움직임의 창발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해줘야 새로운 시냅스 연결과 조직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에서 벌어지는 여러 운동 기능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 상실이라든지 고유 수용 감각 감퇴라든지 공간 인지 능력 감퇴, 이런 부분부터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밖에 나가서 안전한 높이의 얇은 사물 위에 올라서서 균형 잡을 수도 있고, 파트너와 손잡고 함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점점 뛰어노는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하지 않게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환경 자체가 인간의 유희적, 놀이적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인도, 차도,
건물의 모든 그 구성들을 보면 다 일괄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게 하기보다는 여기로 가야 돼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 들어오지 마시오. 정해진 대로 사물과 목적을 계속 이용하고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결국 예, 놀이 그리고 파쿠르적인 환경 활용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점점 더 나아가면 덴마크나 유럽의 여러 다른 국가들처럼 파쿠르 공원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 한국에 담론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희적 공간, 그리고 공유지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도시 공간에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 시민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은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작게는 모험 놀이터라고, 음, 일본의 하네기 파크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아이들이 망치도 들고 막 이렇게 못질도 해보고, 불안정한 어떤 목재로 이루어진 사물에서 균형 잡기도 하고, 스스로 막 목재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부수기도 하고, 흔히 어른들이 하지마 다쳐라고 하는 행위들을 오히려 그 놀이터 공간에서는 북돋아주는 그런 공간이 모험 놀이터거든요. 예, 그런 모험 놀이터부터 해서 성인들까지도 아우르는 이제 파크로 공원 같은 경우 의자나 벤치 이런 공원의 원래 용도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파쿠르 하는 사람이나 혹은 맨몸 운동, 다른 움직임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 공원 자체를 접근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어떤 기능들이 아니라 포용되는 수용적인 어떤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가끔 이제 서울 시내 벤치를 보면 노숙자가 절대 못 눕게 팔걸이를 해놓은 벤치들도 있고,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뭔가 뾰족한 것들을 지붕이나 난간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같은 파놉티콘 같은 그 배제적인 어떤 도시 구성의 디자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통제되고 점점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기 힘들게 되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열려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 디자인을 기획해 보면 다양한 이제 계층과 사람들이 어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라는 건 단순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라 어, 하나의 이제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구조화되어 있는 여러 위계와 계급 혹은 편견 혹은 차별 이런 것들을 용광로처럼 비빔밥처럼 서로 뒤섞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기의 공간이에요. 환기.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같이 연대하고 또 협력하는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파트, 너는 A 아파트지? 우리 놀이터에서 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참 요새는 이런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이 우리 삶의 자연을 어우르는 건축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움직이는 뭐 공원을 만들어서 뭐 걷기를 한다든지 뛰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곧 생기길 바라는데요. 파크로에 관심은 있지만 또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한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핵심 동작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술이나 동작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쿠르의 대부분의 동작이나 기술은 파쿠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도시에서
그 환경을 상호작용하고 극복하려 하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기술 연습할 곳을, 환경을 찾으러 다니게 되면은 오히려 연습할 장소가 없어지고 오히려 공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집,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막 영상이나 유튜브에 보여지는 화려한 점프나 기교를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차장 방지턱, 혹은 화단, 혹은 운동장에 가볍게 솟아있는 어떤 돌이나 바위, 예, 그런 친절하고 상냥한 움직임부터 상상해보는 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쿠르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상상력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상의 사물들을 놀이하는 아이처럼 가볍게 손으로도 만져보고 발로도 올라가 보고 엉덩이로 앉아서 붙여서 회전도 해보고 다리도 넘겨보고 말 그대로 민기적 사물과 내 몸을 계속 비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낯선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그 움직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계속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움직임의 길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럼 따로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뭐 스쿼트라든지 뭐 풀업이라든지 푸시업 그러한 동작들도 하시나요? 이 파쿠르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동작들은 진짜로 전문가의 길로 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 일상의 레크레이션적인 여가로서의 파쿠르에서는 딱히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낯선 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그 자체로 파크로가 될 수 있죠. 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렇게 파쿠르를 꾸준히 지금까지 이 안전하게 해 오신 코치님을 보면서 뭔가 하루의 루틴에 그런 어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파쿠르 훈련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만의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음, 계절별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연습은 최소화하고, 컨디셔닝과 체력 트레이닝 중심으로 가고요. 봄, 여름, 가을, 점점 날씨가 따뜻하고 시원해지면서 도전하고 기술 중심 연습의 비율을 점점 늘리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루틴들은 주 2회 맨몸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구나무를 좀 더 잘 쓰고 싶고, 물구나무 푸시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스트렝스, 최대 근력을 요구하는 동작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어떤 정형화된 제 맞춤형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예, 보통 1시간 정도의 루틴이고, 그걸 주 2회씩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말에 친구들과 파크로 모임에 나가서 연습도 하고, 혹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물이 부를 때 즉흥적으로 그 움직임을 연습합니다. 방금 그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실 때 특별히 집중하시는 부위가 있나요? 가령 뭐 담을 넘거나 이렇게 할 때 상체 근력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하체 근력을 또 더 많이 하시는지 어떠한 집중되는 그런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동작들일까요? 아무래도 그 서울이라는 도시 특성이 철봉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또 심어져 있는 가로수나 나무가 사람이 매달렸을 때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체 중심으로 파쿠르의 기술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체의 여러 기능적인 스트렝스를 요구할 때 특별히 따로 맨몸 운동에서 더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상체 당기기, 밀기, 여러 가지 방향성의 움직임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철봉 오래 매달리기, 물구나무 서기, 링 머슬업, 여러 가지 동작들을
루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파쿠르까지는 아니어도 몸을 좀 더 잘 쓰고 싶은 어른이로서, 예, 조금 더 저도 이제 물구나무 서기도 하는 게 제 한 가지 목표고요. 이런 내 맨몸으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달리는 것도 오래, 내 몸을 끌어올리는 거, 풀업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자유롭게. 그러한 바람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치님의 이 이야기가 저한테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변화를 꿈꾸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코치님이 꼭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뭔가 두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두려운 상황이 괜히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장애물이 길이라는 저의 메시지처럼 그것을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 재미있게도 정확하게 내 한계 지점에 있을 때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쉬운 난이도이거나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과제들은 애초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는 정말 내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경계 지점에 있다는 뜻이고 기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은. 예. 내가 지금 그럴 시기구나 하고 음, 자기에게 몰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이 떠오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치님의 활동을 더 보고 싶거나 파쿠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활동은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스토리나 네, 게시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네, 유튜브는 간혹, 예, 간혹 몇 개월에 한 번씩, 예, 영상을 올리는 편입니다. 네. 네, 제가 링크 공유해 주시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지호님의 일상과 철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짧은 질문들 준비했거든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 와, 이건 새롭다라고 느낀 움직임이나 순간이 있다면? 하이다이빙입니다. 하이다이빙 선수 최병화 선수가 직접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그 인천 박태환 수영장에서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한국에는 27m 다이빙 대가 없어서 최대 10m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마저도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높이였고, 이걸 연습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강의 예술이 하이다이빙이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하강이라는 게 저한테 많은 매력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처럼 역사를 보거나 자기의 미래를 구상하는 것 같아요. 항상 X축, Y축, 시간 대비 성장을 볼 때 이렇게 정방향으로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정방향적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우리가 불안이라는 주제를 다뤘듯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마 우리 몸이 또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예요. 도구화됐다고 하면서 증세를 나타낼 겁니다. 반대로 하강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 하이다이빙의 매력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낙하의 예술이 저에게 몸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상승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지호님만의 생각 정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파쿠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거나 정해진 시간에 뭔가 글을 쓴다기보다는 길거리를 거닐다가 혹은 글을 쓰고 싶을 때 쓰는 편이고, 구글 독스를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예, 구글 독스에 약간 시적인 사유나 혹은 다이어리 같은 일기장 같은 그런 여러 카테고리화를 많이 하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번뜩이는 그 순간 어떤 뮤즈가 찾아왔을 때마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글을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서 그 글들을 다시 봤을 때
어떤 글들은 남기고 어떤 글들은 계속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좀 더 완성 있는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코치님이.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코치님이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을 바꾼, 정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한 권 뽑으라면 뭘까요? 오. 저는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어요. 어, 어, 랄프 에머슨이라는 미국 19세기 초절주의자가 쓴 책인데, 원문은 self-reliance입니다. 네. 첫 장부터가 이제 라틴어로 네테 꾸아이 시베리스 엑스트라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밖에서 찾지 말라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약간 자신의 어떤 고유한 길이나 어떤 확신이 필요할 때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에 갇혀서 휴브리스, 오만함을 부리기 좋은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 제가 항상 불안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방랑자에게 하나의 빛이 되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혹시 파크루가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고고학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땅 파기를 좋아하고 역사책과 고대 유물들을 막 발굴하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지금도 취미로 예, 계속해서 역사나 관련 책들이나 예, 유적들을 계속 보는 편입니다. 잘 어울리네요. 우리 코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안이 이 피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 위를 달리며 질문을 몸으로 던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의 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지 않을까요? 김지호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